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대한민국은 험준한 산악이 지역을 분리하여 지방마다 고유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때 대한민국의 가장 오지였던 곳이자 가장 큰 섬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빼어난 자연경관, 이곳에서만 접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는 한국인들은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도가 아직도 전쟁 중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제주도에서는 1948년 건국을 전후하여 9년 동안 잔인한 학살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물리적인 충돌은 이제 없지만 오늘날에는 역사의 진실을 두고 거짓과 싸우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남로당에 의해서 피살된 수법이라든지 잔인성,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면서 막 뭐해 가니까 이 축창으로 일리 막 찔러보니까 전 몇 년 고생했죠 어머니가. 어렵게 참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이 서름, 이 사삼만만 들으면 난 지긋지긋해가지고. 반도새끼! 죽어! 이 반도새끼야! (1948년 4월 3일) 남조선 노동당 공산 세력이 일으킨 사건. 제주도 4.3 사건은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재원의원을 뽑는 5월 10일 선거를 막기 위해 경찰관, 우익인사, 선거위원과 그들의 가족을 학살해 사건의 완전 종결까지 9년이 걸린 비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CNN하고 회담할 때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명을 벗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남로당 핵심자들에게는 흔히 제주도민이 다 폭도라고 했습니다. 다만 마지못해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폭도라는 말은 그때도 도민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 핵심 요원, 바로 불악을 습격하고 살상에 가담하고 약탈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폭도라고 불렀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사건의 주범은 마치 사건을 일으킨 공산 세력이 아닌 폭도들을 진압한 미 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인 것처럼 서서히 왜곡되고 있습니다. 미 군정 당시 굶주림에 허덕인 제주 주민들 위해 경찰들이 일제시대 경찰처럼 군림했고 1947년 3.1 기념 행사 때 있었던 발포 사건에 반발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민중 봉기 또는 항쟁이라고 합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대일 참전 요청에 망설이던 소련은 1945년 8월 6일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자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막바지에 참전한 소련은 곧 일본이 항복하자 한반도에서의 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군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의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에 들어왔습니다. 유엔에서는 남북 총선거 실시를 통한 한국 정부 수립을 권고했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했고 북쪽을 장악해 빠르게 공산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남한도 공산화하려 했습니다. 남한에는 거물급 정치인들을 비롯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무리가 많았고 그들은 소련과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반도 공산화, 적화 통일이었습니다. 남한 내 많은 공산주의자들 중 박헌영은 가장 영향력 있는 좌익이었고 북한 김일성과는 한때 정치적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점차 그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1945년 9월 11일 조선공산당이 재건이 됩니다. 당수는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에 의해서 건국의 흐름이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박헌영이는 이 조선공산당을 통해서 1946년 10월 1일부로 대구 10월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거액의 자금을 대주면서 반미 선동 투쟁을 사주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2달에 걸쳐서 남한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대구 10월 폭동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좌익의 거짓 선동에 휘말린 군중들은 경찰관의 가택을 파괴하는가 하면 경찰관과 그 가족들까지 잔인하게 살해하기에 이르렀고 공무원, 무고한 시민들까지 살해하는 등 피해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공산당 조직 계열을 탄압으로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미군정이 경찰들을 통해 가지고 그 리스트는 일본 경찰이 가지고 온 리스트를 그대로 추적을 했거든요. 일제 때 공산주의한 그 블랙리스트를 그 사람들 추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는 게 그 위기를 느끼는 게 평양에 있는 소련 군정과 모스크바에 있는 스탈린이라는 이야기예요. 미 군정청에서 빠른 속도로 진압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조선공산당의 이 조직 부서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정비와 또 체계를 서둘러서 46년 11월 23일에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이 조선인민당 여운형 또 남조선 신민당 백남훈 이런 세 개의 정당이 서로 합당이 되어서 창당이 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남조선 노동당 줄임말로 남노당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해방 후 남한에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제주도는 남한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회주의 교육받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제주도가 원래 그 척박한 땅이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많이 노동하러 갔고 또 엘리트는 가서 코학하면서 또 공부하러도 갔고 그런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새로운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공산당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지역이 오사카 지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 건너간 사람 대부분이 오사카에 거주를 했어요. 새로운 그 사상이란 말이야. 부자 가난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에 매료가 됐죠. 또 한 가지는
그때 레닌이 민족해방론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민족해방론에 경도되고, 그래서 일본 공산당 노선이 우리 독립운동 노선과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좋지 않은 이론적 모순, 이런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선전선동술에 경도된 일부 지식인들이 서울로, 제주도로 귀향하면은 이 사람들은 애국자요, 독립운동가요, 신지식인이요, 신사상가요, 멋지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불하게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공산주의 사상을 의식화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상당한 인원수들이 거기에 동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4.3이 나기 전에 대구 폭동 후 미 군정의 진압으로 남한 본토에서의 입지가 약해진 공산 세력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비교적 덜 미치는 섬 제주도에서 반격을 노립니다. 해가 바뀐 1947년 3.1절 기념일을 주민들을 선동하는 기회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는 남로당이 마을을 딱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947년 3월 1일 불법 시위 사건은 남로당에서 계획적으로 주도한 사건입니다. 2달가량 전국으로 퍼진 대구 폭동을 진압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잔인성을 경험한 미 군정은 좌익들이 기획하는 행사들을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육지에서는 3.1 기념 행사를 좌우익 단체들이 각각 따로 하는 형태로 준비하기도 했으나 이미 남로당에 의해 장악당한 제주도에서는 좌익 주도의 3.1 기념 행사만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미 군정은 제주도에서의 3.1 기념 집회를 불허했고 각 단체의 기념 행사는 각 단체 내에서만 할 것, 특히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도 행렬과 데모 행진을 전적으로 금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족한 경찰력은 육지에서 온 응원 경찰의 지원으로 보강해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에선 인민위원회 남로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각 마을에 야채이카 세포를 통해서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제주읍에서는 3.1 시위 사건에 가담하지 않으면 벌금 150엔 또는 공무를 배급하는데 불이익을 줄 거다. 이런 것이 미군정 보고서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농촌에서 벌금 150엔을 내지 않기 위해서 또 식량 곡물 배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3.1 불법 시위에 참여하도록 하게 됩니다. 왜냐? 1947년 3월 1일 집회를 불허한 경고는 무시되었고 제주 북초등학교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자 경찰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대로 공산주의자들은 3.1절 행사를 핑계 삼아 대중 선동도 했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몰아내자는 취지의 연설도 하며 반미 선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념 행사를 마치고 불법 가도 시위가 시작되자 응원 경찰들은 극도로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구 폭동의 공포를 경험했던 육지 출신 경찰들은 군중들이 동료 기마 경찰을 끌어내리려는 모습을 보고 폭동으로 오인하여 발포를 하였습니다. 4.3에 대해서 얘기할 때 3.1 발포 사건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있었다가 만약 3.1 발포 그것이 없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다른 걸 통해서 일어났을 거예요, 반명이. 그런데 그것만이 잘못돼가지고 그때 경찰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3.1절 행사에서 6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각종 유언비어를 만들어 주민들을 선동하고 파업, 불법 집회, 폭력 시위 등을 통해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들은 1948년 2월 유엔이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하도록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더욱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겉으로는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고 외쳤지만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적화 통일이 어렵게 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남로당의 입지도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 1948년 1월 22일 날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조천지부에서 불법 회의장에서 폭동 지령문을 경찰이 압수하게 됩니다. 그 지령문에 보면은 1948년 2월 중순에서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 폭동을 시작해라, 이런 것이. 저는 제주 4.3 사건 정부 보고서 11팀의 한 사람으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을 여러분보다 좀 소상히 연구한 일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의 제주도 땅, 그러니까 제주도 빨갱이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재헌의원 선거와 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으켰고, 더 나아가서는 남로당 제주도 땅에 조직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을 공격하고 경찰 가족, 우익 인사,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좌파들은 민중봉리라고 하고 우파들은 반면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반란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로당 제주도당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분명한데 그걸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요. 우리 대한민국은 제주 4.3 특별법을 2000년에 만듭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듭니다. 그 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2001년도 헌재 결정이 지금 있습니다. 2001년도에요. 우리 헌재 재판관은 9사람입니다. 9사람인데 전원일치로 뭐라고 말하느냐. 제주 4.3 사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반란 사건이다. 9사람의 전원일치된 견해예요. 따라서 그 결정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거기서 그 4.3 사건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 방해를 위해 공산주의자들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표적은 선거를 준비했던 선거위원,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 심지어 기독교인 등이 있었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그들의 가족들 역시 학살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서 꼭 지내야 돼요?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조금만 기다려. 네. 여름 지나면 꼭 금방 돌아올 거니까. 네. 공산주의자들에게 하루아침에 경찰 아버지를 잃은 강재문 씨.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제주도 4.3 그 사건 당시 그 50 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작이 많아 놓으니까 지서 관서하고 지서 우리 그 사택하고 딱 붙어 있었어요. 옆으로 이 기억자로. 지서는 기와집이고 저희 관사는 초가집이고. 근데 저희 그 살다가 제가 8살 때인데 위험하니까 저를 시골로 할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보내보니까 제가 살아났고 그냥 있으면 저 죽었는데 그 기록이 있습니다만 약 한 300명이 대낮에 습격해가지고 경찰관 거기서 6명이 그 정사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죽여가지고 또 시설을 불을 태워가지고 불 타니까 그 불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지서장이라서 그 복장이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아버지 것이다 그 나타나고 딴 이 경찰관들은 다 같이 합동해 버리니까 몰라가지고. 좌효남 씨 역시 4.3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었던 부친을 잃었습니다. 두모지서라고 있었습니다. 두모지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관이. 지금 사고 났으니까 빨리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금방 난 그 우리 막내 동생을 아기를 업고 이제 가는 거죠. 그 당시 아버지가 어딜 근무했냐면 조천 파출소에 근무를 했었어요. 가보니까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그냥 돌아가셨어요. 총을 맞았는데도 그냥 또 총을 막 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놈들이 와가지고 또 그냥 그 죽은 시체에다가 그냥 막 총을 막 그냥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그냥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비참하게 돌아갔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참 이거 참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 기준에 반동이라 생각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도종 목사님은 1948년 6월 18일 순회 목회 중이던 인성교회를 향해서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기 전 그날 토벌 작전을 나왔던 고산지서 팀하고 교류하게 되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하니 목사님 안전하게 일조도로를 이용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라는 지휘자로부터의 그 충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곳으로 오신 겁니다. 목사님은 항상 그 4.3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감히 그들도 사람일진데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단대한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데 마침 매복 중이었던 폭도들이 나와서 목사님을 이제 납치했고 그들의 초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신분을 밝히고 모든 내용을 얘기했음에도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미제 서양 문물을 가지고 온 자기들하고는 적대시되는 그러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회유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 종이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 목사님은 구차하게 나 혼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기도는 더더욱 하기 싫소. 이렇게 하자. 이런 자는 총으로 쏘아 죽이기는 총알도 아까우니 그냥 생체로 파묻어 버려라 해서 이 부분으로 와서 이제 생매장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에 제주에 한 7만 명의 일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역마다 이런 중산간 지역마다 개인 참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깊이는 약 한 1m 한 20 정도 되는 깊이로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참모가 많았었는데 그 참모 하나를 이용해서 여기서 생매장으로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에올럽 장전리 부근에서 그 시체를 발굴했는데 이 사람은 경찰관 했다가 사태가 좀 험악해지니까 경찰관 그만두고 아버지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반동이라고 해서 가서 이제 살해를 했는데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고 항문으로 이 철봉을 입까지 찔러가지고 그 죽인 게 생포된 공비의 진술에 의해서 어디에 그걸 묻었느냐 해가지고 어디에 묻었다 하니까 거길 가서 발굴해 보니까 그런 참혹한 상황이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이 마을에 쓸모 있는 애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왔어. 네. 우리 혁명 자금이랑 물자 필요한 거 알지? 네. 말씀하십시오. 모두 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럼 너네 반동으로 다 몰살이야. 빨갱이들이 무슨 공작을 취했냐면요. 상간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의 이장, 청년회장, 부윤회장 이런 사람을 첫째 만나요. 그 빨갱이들이 만나가지고 너네들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해주면은 이 마을은 박살 날 것이다. 그 압력을 놔요.
이장이나 청년회장들이 그런 걸 바라겠어요? 아이고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됩니까 하면 그 쌀도 내놓고 말이지 그 돼지 기름당은 또 이제 내놓고 말 경해야 우리가 먹어 살 거냐 그래서 그 가져가는 거예요. 안 주면은 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협조를 해주면 살려주는데 그 마을의 정보를 전부 입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 집 누구 아들이 좀 똑똑하고 말 잘 듣고 헌놈이다 하면 그놈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빨갱이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짝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인원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습격 들면은 거기에 젊은 놈들을 납치해다가 거기에 이제 성분 분석을 합니다. 요 놈은 우리 쪽이다. 요 놈은 완전히 반동 가족이다 하면 그 납치한 애들 보고 저 반동 한두 놈을 해서 창으로 찔러 죽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공포감이 조성될 거 아닙니까?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나는 살인자다. 이런 생각에서 아예 도망가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의심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인원 보충도 하고 보복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 불악 제주 각 읍면별 각 불악마다 그 사상이 문제가 되는 사람 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밀고를 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숨어 있다 어디 있다. 그 주위에서 안 가르쳐주면 집도 모르거든요. 그냥 집도 가르쳐줘 버리고 그렇게 해서 죽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부녀자 납치 경우에는 그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두리의 출신 여자들 겪은 증언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자기네 말 안 들면은 죽이든지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초가집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냥 그럴 정도로 막.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뭘 하셨냐면은 동네 청년대 부단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폭도들은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죽으라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서 잡아가지고 그냥 마구 그냥 배 따지고 얼굴이고 막 찔러댄 거예요. 거기는 몇 사람이 들어왔고 여기는 아버지 혼자. 저희 아버지하고 형님이 돌아갔습니다. 이 폭도들이 내려와서 잡아갔어요. 아버지는 목에 배가 감겨 있었습니다. 목 졸라 죽인 것 같고 형님은 목이 잘라진 거 보니까 칼로 자른 것 같아봤어요. 예, 우익 단체의 간부로 활동하는 문영백이라고 애월 중엄이라고 한 곳에 사는 사람도 습격하는 당일날 피신해서 그 사람은 살았지만 14살짜리 딸과 10살짜리 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죽고 정남휴라고 그분도 어린애 마누라 가족 한 7, 8명이 아주 난자당해서 사망을 했고 보니까 하늘을 쏘암지기 불꽃이 올라와. 말째 보니까 뒷날 그 말 들어보니까 구장 죽고 부인도 죽고 집도 다 소각되고 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국민학교 다닐 때쯤에 다닐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보자고 말이야. 그냥 간 보니까 그 부인이 임신된 8, 9개월 된 거 아닌가 남자더라고. 해야 된 것이 남자인데 말방에 있잖아. 말방에 거기 데려다 살려줄 땐 막 애원하니까 거기 데려다 나네 남도질 내버렸어 일로. 그러니까 그 애가 나왔어. 그 죽은 애가 나온 걸 그걸 우리가 봤다니까. 마씨 그 볼꼴이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이야 이렇게 이거 사람이 이거 무참하게 어린 때라도 이렇게도 죽일 수 있나 그 생각이 들어진 거라. 마씨.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본 피해자 가족 또 군경 가족 또 군인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복이 일어났고 또 상대방도 또 보복
그러니까 보복의 악순환으로 제주도 인명 피해가 많이 났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4.3을 일으켜서 김달삼이 그 본명은 이승진인데 그 북한에 가서 보고하려고 4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김달삼이가 직접 작성한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공비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사망이 307명입니다. 그 부상이 68명, 그 다음 피랍, 납치해 간 사람이 22명,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공비는 16명밖에 안 죽었어. 그리고 부상이 9명.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경찰서 있는 부분, 지서 있는 부분, 여기를 빼놓고는 완전히 남로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완전히 잡았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밤에는 완전히 이건 뭐 인민공화국 세상이었죠. 그 폭도라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가가지고 생포에다가 말이다야 밧줄로 묶어내. 그 불황민들 전부 나오라고 하는 거라.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전부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동참반 인원이 아마도 한 1000여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그 과정을 벗어났지. 대전고등학교 학생 9명이 와가지고 3사람이 한 사람을 조준하되 총선. 그 한 놈은 죽어가면서 인민공화국 만세 hen 부르더라고. 인민공화국 만세 이렇게.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니까. 탁 마중과 동시에 정신이 다 가지라냐는 말이라. 인민공화국 만세 소리가 크게 불렀어 그놈이 하나는. 그래서 팍 앞대로 엎어지대. 제주도가 혼란 속에 있었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 뒤에는 공산주의 세력의 거짓 선동과 방해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에 성공하자 북한과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더욱 증오했고 그 영향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좌익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남로당은 완전히 적화 통일을 이제 목적으로 한 건데 그렇게 그 남로당이 악착같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헌의원도 선출했고 대한민국도 8월 15일 건국돼 있잖아요. 북한처럼 이 사람 지지하면은 백색함에 이 사람 반대하면은 흑색함에 투표지를 넣는 뭐 협박 투표고 이런 흑백 투표가 아니고 우리는 그때 직접 평등, 비밀 이런 그 원칙 하에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떳떳이 탄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고 아니 그 흑백 투표 해가지고 한 북한에가 정통성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든지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없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그 사람들 뭐 대학 나왔다고 하는데 헛공부한 거죠. 그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다. 정통성도 대한민국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살고 세계로.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주민들과 섞여 있어 그들을 토벌하기에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산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마을로 내려온 공산주의자들은 약탈, 살인, 주민 포섭 등을 하고 새벽이 되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기를 반복했습니다. 1948년 말이 되자 군대에서는 주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소계령을 내렸습니다. 소계령이란 공산주의자가 아닌 주민들을 분리해 해안 쪽에서 임시로 지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산간 마을 사람들에게 해안 마을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읍면동 리를 통해서 이제 공문을 하달시켜요. 이 소계령은 한라산에 있는 그 남로당 인민유격 때
빨치산과 양민을 이제 분리해서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군 사이에 전쟁터가 되는 중산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하여 소괴령이 내리게 된 겁니다. 무슨 초토화 작전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내려오라면 내려와야 될 건데 안 내려오니까 또 밤이면 또 쌀도 그래 줘요. 쌀 주고. 살라니까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서민들이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면 같은 폭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로당들이 악선전을 했거든요. 내려가면 다 죽인다. 이러니까 그 주민들이 아이고 나 그 옛날 쌀 한 말 주었던 그 밑에 내려가면 또 내가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한라산으로 숨었거든요. 그런데 이 토벌대에서는 이것은 왜 산간부락에서 소개하라고 했는데 소개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발견된 것은 공비로 간주해서 전부 사살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전부 나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 희생이 많은 거죠. 그걸 그 당시에는 그 정부가 아주 그냥 그 질살 안 잡혀놓으니까 요즘 같으면은 그 뭐 다 저 차근차근 처음부터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하도 급해놓으니까들은 그냥 억울하게 가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 해안마을에서는 그 남로당 빨치산들을 마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방호벽, 돌성을 쌓게 됩니다. 돌성. 마을 사람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성담을 지키게 됩니다. 남자들이 모자라서 또 여자분들 밤에 나가서 성담을 이제 지키게 돼요. 보초를 서는 주민들도 괴롭지만은 그 성담을 만들 때 사람이 힘으로 손으로 했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초가 진짜 많은 것을 어떻게 고생을 참아내는지 또 주민들이 보초를 설 때 자기 아버지 그 당번이면 아버지가 아팠을 경우에는 7, 6살짜리가 대신 보초자 죽창을 들고 그런 사례는 제가 우리 동네 친척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보초를 살해갔다는 이야기를. 그 남원리에는 강학송이 증언하며 자기 부친이 보초를 서고하는 그런 책임자였었는데 습격을 해가지고 사지를 토막토막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성기를 잘라가지고 입에 물리고 그래서 그 시체를 업고 오는데 피가 흘러서 그때 고무신을 신었는데 고무신이 미끄러서 집까지 운반하는데도 고무신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발발 원인과 성격에 대한 정의는 왜곡되었고 남로당에 의해 대한민국이 테러당한 사실보다는 대한민국 군경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역사가 결정된다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역사를 왜 날조하고 왜 거짓으로 왜곡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분을 과거의 역사에서 그것을 끌어오기 위한 거기에는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폭도들한테 협조를 많이 하고 우리하고는 말하자면 뭐 원수죠. 적이죠. 적. 그런 분들은 지금 아주 당당하게 지금 보상을 받고 좀 그 핫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제락에 지금 그 당시 군, 경 활동했던 분들은 좀 다 외면받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게 좀 그 4.3에 대한 그 진리만큼은 확실하게 정부에서가 바로잡아줘야 되거든. 이게 말이 된 말이에요.
겉으로 평화로운 제주도에는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과 풀어야 하는 숙제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 제주 4.3 사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애초 남로당에 의한 국가 전복 시도와 학살이 없었다면 수많은 제주도 주민들의 억울한 죽음이나 희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